2026년 3월에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는 어울리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이나 화려한 굿즈 대신 구겨진 현금 몇 장과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대단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로고가 밝힌 평범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는 붉은 글씨로 1인당 구매 제한 5장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그마저도 정오가 되기 전에 동이 났습니다. 주부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옆 동네 마트로 달려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쓰레기 봉투 사재기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와 자동차를 전 세계에 내다 파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풍경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중심에는 나프타라는 생소한 이름의 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대인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플라스틱 컵, 배달 음식을 담는 용기, 아이들의 기저귀, 심지어 우리가 입는 합성 섬유옷까지 모두 이 나프타에서 시작됩니다. 석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이 투명한 액체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없으면 대한민국 전역의 공장은 멈추고 우리의 일상은 순식간에 중세시대로 회귀하고 맙니다. 그런데 2016년 봄, 이 나프타라는 쌀이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보유한 나프타 재고가 단 11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정부의 비공개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통 60일치를 비축해두는 원유와 달리 나프타는 보관 비용과 효율 문제로 재고를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 공급망이 끊기자마자 국가 전체의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것이죠. 대구와 울산의 플라스틱 공장들은 이미 가동률을 절반 이하로 낮췄고, 중소업체들은 당장 다음 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와 당장 단들, 이런 담, 이런 데이, 이런 난캔넬은 당장 다음, 재고와 당장들은 팡 주면, 이런들을 방동잔들은 비명백공이를.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제조산업의 뿌리가 통째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정부는 수입 다변화를 외치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시장의 공포는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서울의 편의점 줄이 아니라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쓰레기 봉투 한 장의 운명이 대한민국 정부의 손이 아니라 중동의 거대한 화염과 강대국들의 차가운 계산기 속에서 결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결핍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터져버린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의 균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진짜 거대한 폭풍은 저 멀리 중동의 뜨거운 바다, 지도의 요충지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서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중동을 바라보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아주 좁은 길목이 보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3km에 불과한 곳,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무려 77%가 통과해야만 하는 에너지의 목구멍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좁은 길을 막아버린다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공장들은 단숨에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폭격하며 전쟁의 포성이 울렸고, 이란은 기다렸다는 듯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바다 위에는 거대한 유조선 수천 척이 갈 길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해협 곳곳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녔고, 보험사들은 유조선의 통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야 할 나프타 배들이 중동의 뜨거운 바다 한복판에 갇혀버린 겁니다. 기름값이 치솟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원료를 구하지 못한 한국의 석유화학 단지들은 창고 바닥을 긁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가장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나라는 다름 아닌 전쟁의 당사자 미국이었습니다. 중동의 안보를 지키겠다며 공격을 주도했지만 정작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2026년 11월에는 미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폭등하는 휘발유 가격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기름값이 표심을 좌우하는 미국 정치 지형에서 물가 폭등은 현직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세계 패권국이라는 명분보다 당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실리가 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기이한 행보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고사시키기 위해 전 세계에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를 강요해왔습니다. 러시아의 기름을 사는 자는 미국의 적이다라며 엄포를 놓았던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히고 자국의 물가가 폭발 직전까지 가자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깨뜨리는 악수를 둡니다. 단 한 달간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구매해도 좋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보내는 아주 묘한 메시지였습니다. 명분은 인도주의적 위기 방지였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중동의 기름이 막혔으니 러시아의 기름이라도 풀어서 일단 내 집에 불부터 끄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빗장을 살짝 열어준 그 틈 사이로 전쟁 중인 러시아의 차가운 눈빛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혼란을 누구보다 기다려온 승부사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이 작은 틈새는 곧이어 대한민국을 향한 푸틴의 날카로운 칼날과 뜻밖의 제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사실상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돈줄을 서서히 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인 에너지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2026년 초반만 해도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익은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크렘린궁이 국가 예산을 짤 때 기준점으로 삼았던 우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59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국가 재정의 허리를 휘청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선의 무기는 빠르게 소모되고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막대한 우회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쟁 금고는 무서운 속도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고 중동의 끈적끈적한 석유가 바다에 갇혀버리자 전 세계는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장 공장을 돌려야 하는 나라들부터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까지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대체 에너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수요의 진공 상태, 그리고 선거를 앞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낳은 제재 완화 조치가 맞물리면서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의 빗장을 풀어주자 시장의 뭉칫돈이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럴당 $52, 언저리를 맴돌며 헐값 취급을 받던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불과 한 달 만에 $90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당장 석유가 없으면 국가 경제가 멈춘다는 냉혹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수치였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루에 약 2,2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무려 6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말라가던 러시아의 굴꼬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중동 폭격 덕분에 다시 찰랑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며 쏟아부은 폭탄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껄끄러운 적국인 푸틴의 전쟁 자금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황금비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집중하느라 자국의 무기 재고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약속했던 방공 미사일마저 중동으로 돌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적들이 알아서 싸우며 제재도 풀어주고 기름값도 폭등시켜주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서방의 무기 지원까지 끊어주는 꿈같은 상황이 펼쳐진 셈입니다. 화산 위기에 몰렸던 러시아는 순식간에 두둑한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거대한 자원의 지배자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중동의 나프타 수입길이 끊겨버려 국가 산업이 멈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애타게 생명줄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방석에 앉아 여유를 되찾은 러시아, 그리고 당장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한 한국. 자원이 남는 자와 자원이 마른 자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 나라의 은밀한 미로를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 모스크바는 서울을 향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2026년 3월 28일, 모스크바에서 날아온 짧고 강렬한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의 고요한 밤을 매섭게 흔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 안드레이 루덴코가 세계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서서 대한민국을 향해 아주 직설적이고 공개적인 경고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들은 통상적인 외교 무대에서 쓰이는 정제된 수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살상 무기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 한 정이라도 공급한다면 러시아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보복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무거운 겁박이었습니다. 비대칭 조치. 뉴스 자막을 통해 흘러나온 이 네 글자의 단어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등골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잠수함과 관련된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주거나 한반도의 안보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카드를 쓰겠다는 공개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휴전선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짙은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 기가 막혔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나라는 쓰레기 봉투를 사기 위해 동네 편의점을 돌고 나프타가 부족해 수십 년간 멈추지 않았던 공장의 용광로가 식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당장 러시아의 석유화학 제품이라도 사와서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절박한 처지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차가운 권총을 꺼내들고 우리의 이마를 정조준한 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러시아와의 모든 경제적 교류나 물밑 협상은 이 발언 하나로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들은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한러 관계가 냉전시대 이후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제 한국은 나프타 부족 사태라는 거대한 경제적 해이를 온전히 스스로의 힘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절망적인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러시아의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료가 너무나 절실한 한국과 제재가 풀려 돈이 넘쳐나기 시작한 러시아의 밀월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산산조각이 난 듯했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의 무대는 우리가 거실에서 보는 텔레비전 화면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복잡한 곳에 존재합니다. 거대한 국익 앞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겉으로는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도 책상 아래로는 은밀하게 손을 맞잡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루덴코 차관의 그 매서운 협박은 사실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통제불능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러시아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의 발을 묶어두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반증이었습니다. 강한 자는 굳이 소리 내어 짓지 않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 밤의 서늘한 협박 이후 러시아와의 모든 상업적 문이 굳게 닫혀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연극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껍데기 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매서운 시선은 한국인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 하나에 정확히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첨단 반도체도 화려한 문화 콘텐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적을 파괴하기 위해 한국의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화력, 바로 155mm 포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장은 거대한 포탄의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루에 수천 발, 많게는 수만 발의 포탄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이는 곧 양측 모두에게 극심한 탄약 부족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화력을 퍼부어야 하지만 서방 세계의 포탄 생산 속도는 전장의 소모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1년 내내 공장을 돌려 생산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은 30만 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역시 급하게 생산량을 늘렸지만 수십 년간 평화에 익숙해진 서방의 군수산업 체계는 하루아침에 전시체제로 전환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방 지도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포탄 공장에 불을 꺼본 적이 없는 나라. 70년 넘게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유럽 전체가 1년이 걸려 만드는 포탄을 단석 달이면 뽑아낼 수 있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고에 쌓아둔 155mm 포탄만 30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시 상황이 되면 1년에 최대 150만 발까지 찍어낼 수 있는 거대한 무기고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압도적인 무기고의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동과 아시아를 돌며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호소했고, 미국은 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백필이라는 방식을 통해 한국의 포탄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창고에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먼저 쏟아붓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새 포탄으로 든든하게 채우는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무기고를 채워줌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선의 탄약 부족을 간접적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주요 언론들조차 한국이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했다며 치켜세울 정도였습니다. 푸틴의 진짜 공포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우회 지원을 넘어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에 뛰어든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판이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하나가 21세기 유럽 최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가장 치명적인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3월 28일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내뱉은 비대칭 보복이라는 협박은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가 한국의 포탄 공장을 어떻게든 멈춰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우리의 공장이 가동될수록 적의 군대는 피를 흘려야 했고, 우리의 무기고가 열릴수록 러시아의 승리는 멀어졌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의 문을 여는 순간 러시아 군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벼락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의 그 살벌한 협박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고도의 계산이 깔린 장기판의 첫 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적국의 노골적인 협박과 동맹국의 숨막히는 압박 사이에서 공장을 돌릴 나프타마저 말라가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는 세계가 상상하지 못한 기막힌 돌파구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돌파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원유와 나프타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하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을 하나 품게 되실 겁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고 한시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풀어주었다면, 그리고 러시아는 기름을 팔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라면 그냥 당장 싸게 풀린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사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 정유 공장에서 직접 나프타를 뽑아내면 쓰레기 봉투 대란도, 플라스틱 공장의 가동 중단 사태도 단숨에 끝날 텐데 말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완벽하고 깔끔한 정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정학과 얽힌 국제무역의 현실은 결코 덧셈 뺄셈처럼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석유라고 다 같은 검은 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유라고 부르는 물질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동 지역에서 주로 뽑아 올리는 기름은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중지류라고 부릅니다. 반면 러시아 등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유황 성분 등 화학적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구축한 거대한 정유 공장들의 설비는 바로 이 중동의 끈적끈적한 기름을 가장 완벽하게 정제하도록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파이프와 끓는 점, 촉매 반응기 모두가 중동 기름이라는 단 하나의 입력값에 맞춰 최적화된 거대한 기계 유기체인 셈입니다. 만약 당장 급하다고 이 섬세한 시스템에 성질이 전혀 다른 러시아산 원유를 갑자기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기계가 당장 부서지지는 않겠지만 정제 효율이 끔찍하게 떨어집니다. 품질을 보증하기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기존 설비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설비를 러시아산에 맞게 개조하려면 또다시 수조 원의 돈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헐값에 나온 러시아 원유를 보고도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제정치와 외교적 방향성이 지도자들의 거대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국가의 무역 운명이 수십 년 전 지어진 공장 파이프의 지름과 용광로의 온도 설정 같은 아주 차갑고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 강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일한 예외이자 생명줄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원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원유를 거대한 탑에 넣고 끓여서 이미 한번 뽑아낸 이른바 1차 가공이 끝난 반제품입니다. 밥으로 치면 이미 껍질을 벗겨놓은 하얀 쌀과 같습니다. 정유 공장의 복잡한 설비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석유화학 공장으로 보내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제가 끝난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동의 모래 밑에서 왔든 러시아의 얼어붙은 동토에서 왔든 화학 공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비의 호환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 맹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리 원료가 턱 밑까지 말라붙어 급박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소화기관과 맞지 않는 러시아산 원유는 철저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에 아무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당장 숨이 넘어가는 플라스틱 공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목표물, 나프타만을 날카롭게 골라내어 수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원유는 버리고 나프타만 취한다. 이것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대한민국 산업계의 취사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물리적인 장벽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나프타를 사오기로 결정한 한국 기업들의 눈앞에는 파이프라인의 호환성 규격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장벽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는 절대 반지, 미국의 달러였습니다. 국제무역의 세계에서 러시아의 물건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 화물을 넘겨받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자금 흐름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 즉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현대의 모든 국제거래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 달러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금융 전산망을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한국의 기업이 나프타를 사기 위해 러시아의 은행으로 단일 달러라도 송금하는 순간 그 모든 기록은 즉각 미국 재무부의 촘촘한 감시망에 포착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강력한 2차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생부의 이름이 오르는 순간 그 기업은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은행과의 거래가 강제로 끊기며 사실상 파산에 이르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국내의 나프타가 말라부터 공장 가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고 한들 LG화학을 비롯한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퇴출이라는 끔찍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섣불리 러시아에 돈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원료가 눈앞에 아른거려도 달러라는 거대한 철벽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이 꽉 막힌 교착 상태에서 무대 뒤편에 숨을 죽이고 있던 대한민국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부처의 핵심 관료들이 은밀하게 워싱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완화해준 그 모순적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한국의 제안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완전히 다른 통화로 우회하여 결제하겠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우려하는 제재 위반을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절박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던진 고도의 외교적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깐깐한 미국 재무부에서 뜻밖의 유연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 하나, 제3국의 통화로 대금을 치러라. 미국의 달러 결제망만 거치지 않는다면 2차 제재의 칼날을 거두고 모른 척 넘어가 주겠다. 세계의 패권국이자 대러시아 제재의 설계자인 미국이 자국의 치솟는 밥상, 물가와 다가오는 11월 선거라는 발등에 불합해서 스스로 만든 규칙에 조용히 뒷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냉혹한 국제정치의 진짜 얼굴입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동맹의 굳건함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서는 철저하게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규칙마저 유연하게 구부리는 차가운 실용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이명분보다 당장의 유권자 표심이 급했던 미국의 침묵, 그리고 당장 내일 멈춰 설공장의 불씨를 살려내려 절박하게 매달린 한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완벽하게 톱니바퀴를 맞물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묵인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방패를 얻어낸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멈춰있던 수입의 빗장을 과감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켜진 은밀한 초록불이 서울을 거쳐 기업의 결제판에 떨어지자 모든 과정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달러 대신 루블화로 촘촘하게 짜인 우회 결제망이 새롭게 구축되었고 러시아의 중개 상인과 숨가쁜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워싱턴의 고개 끄덕임이 마침내 서울에 당도했을 때 2만 7천 톤의 액체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편의 지적선 한 척이 조용히 파도를 가르며 서해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의 마지막 주,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앞바다에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조용히 닻을 내렸습니다. 항구에는 평소처럼 무거운 크레인 소리와 기계음이 울려 퍼졌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일 수십 척씩 드나드는 평범한 산업용 선박과 다를 바 없었지만 이 배가 품고 있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LG화학이 확보한 2만 7천 톤의 러시아산 나프타가 마침내 험난한 여정을 뚫고 한국의 심장부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끔찍한 카운트다운을 세며 벼랑 끝에 서 있던 현장의 노동자들과 기업의 경영진들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선박의 실루엣을 보며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바닥을 드러내던 거대한 원료 탱크에 다시 맑은 액체가 채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던 용광로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인 쓰레기, 봉투 사재기, 대란과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연쇄부도를 가까스로 막아낸 진정한 의미의 구명줄이 마침내 항구에 닿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의 입항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강렬한 기시감과 기괴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한국을 향해 북한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비대칭 보복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쏟아내던 장면이 여전히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겠다고 총구를 겨눈 바로 그 적국의 손에서 우리는 국가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생명수를 건네받아 들이켜야만 했습니다. 어제는 이마에 권총을 들이밀며 협박하던 무자비한 강도에게서 오늘은 살아남기 위해 물 한 잔을 얻어 마셔야 하는 극단적인 아이러니. 선과 악, 동맹과 적국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이한 거래가 버젓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봄 강대국들의 피 튀기는 이권 다툼 한가운데 덩그러니 노인 대한민국이 마주한 지정학적 현실의 뼈아픈 민낯이었습니다. 2만 7천 톤이라는 숫자는 언뜻 들으면 대단히 거대한 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국가 단위의 소비량을 계산해보면 이 물량은 전국의 석유화학 공장들이 겨우 3일에서 4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아주 적은 분량에 불과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잠시 축여줄 수 있는 응급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공급망 붕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구적인 백신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며칠치의 나프타가 가진 상징성과 파급력은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 전 세계의 원료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2인 삼각으로 힘을 합쳐 미국의 촘촘한 제재망을 뚫어내고 새로운 우회로를 개척해낸 첫 번째 성공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배 한 척은 길을 잃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정유 및 화학기업들이 눈치를 보던 태도를 바꾸어 뒤를 이어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산항의 정박한 이 배는 단순히 액체 화학 원료만을 싣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무력 겁박에 굴복하고 당장의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굽힌 채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제 외교라는 냉혹한 체스판 위에서 그렇게 순진하고 낭만적인 국가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절박하게 나프타를 구하는 그 치열한 마쿠 협상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관들과 국가 전략가들은 무서운 속도로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러시아의 나프타를 얻어낸 것만 보였겠지만 그 이면에서 대한민국은 훨씬 더 날카롭고 무서운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외교의 체스판에는 어떠한 순진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나프타를 얻어냈지만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가 내뱉은 바로 그 잔혹한 협박을 재료 삼아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하고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주조해내고 있었습니다. 대산항에 정박한 나프타 운반선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동안 진짜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외교 무대 위에서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살벌한 협박은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지만 서울의 국가 전략가들은 이 칼날의 방향을 묘하게 비틀어버리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나토는 한국을 향해 끊임없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탄약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자유세계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당장 한국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직접 보내라는 것엔 요구였습니다. 동맹국의 끈질긴 압박은 거절하기 힘든 청구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무기고를 여는 순간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두 손에 쥐게 되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외교적 교착 상태에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전 세계 언론에 대고 날린 비대칭 보복이라는 협박은 한국에게 기막힌 방패로 돌변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이제 워싱턴을 향해 아주 논리적이고도 묵직한 항변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우리를 향해 공개적으로 전쟁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낸다면 러시아는 곧바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넘길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섣불리 우크라이나 전선에 무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노골적인 겁박이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튕겨내는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가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생존 게임에서 실리를 챙기는 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닙니다. 국제 무대에 또 다른 거인 인도를 보십시오. 인도는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 파트너이면서도 뒤로는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여 자국의 정유 공장에서 가공한 뒤 이를 다시 유럽에 비싸게 되파는 기막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편에 서 있으면서도 적국의 기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서방 세계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인도는 자국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단호하게 버텼습니다. 지금 한국이 보여준 행보 역시 그 본질은 인도의 그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적국인 러시아의 협박을 외교적 구실로 10분 활용해 무기 직접 지원이라는 위험한 늪에서 한 발을 빼고 동시에 바로 그 적국으로부터 우리 산업의 피와 같은 나프타를 끌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강대국의 힘에 비굴하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약해 보이고 무방비하게 공격받는 그 순간에 적이 휘두른 힘의 관성을 역이용하여 스스로의 생존 공간을 넓히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겁박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가 실상은 더 큰 강대국의 가혹한 희생 강요를 막아내는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명분으로 작용하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반도 국가가 수천 년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온 궁극의 생존술입니다. 그러나 이 절묘하고 지혜로운 외교적 줄타기가 모든 위기를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와 수완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폭풍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책상 위의 모래시계는 여전히 무심하고 차갑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결코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확보한 그 작은 승리의 유효기간이 째깍거리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지도 모를 운명의 날 4월 11일이라는 잔인한 마지노선이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어낸 27,000톤의 나프타는 그저 며칠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하루하루 거대한 용광로가 원료를 집어삼킬 때마다 대산항에 쌓여있던 액체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얇은 동아줄조차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시적으로 러시아와의 석유 제품 거래를 눈감아주기로 한 유예 기간의 끝자락, 바로 4월 1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급한 미국 행정부가 치솟는 국내 물가를 잡기 위해 이 제재 완화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거 전략이 바뀌거나 러시아를 다시 옥죄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서는 순간 유예 조치는 가차없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줄이 우리의 통제 바뀐 워싱턴의 정치적 계산기에 완전히 내맡겨진 형국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은 두바이 앞바다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싣고 출항했던 쿠웨이트의 초대형 유조선이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맹렬한 화염에 휩싸인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무력 충돌의 수위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설령 기적처럼 오늘 당장 해협의 봉쇄가 풀리고 바닷길이 열린다고 해도 중동에서 나프타를 가득 실은 배가 출발하여 한국의 항구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최소 23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4월 11일 이후부터 4월 말까지 대한민국의 공장들은 다시 한번 피를 말리는 원료 보릿고개를 넘어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도시의 불을 끄기 시작했고,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한 채 이란과 직접 비밀 협상에 나서 자국 국기를 단 유조선만이라도 해협을 통과시키는 개별적인 뒷거래를 맺었습니다.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아시아 전역이 원료와 기름을 구하기 위해 국격과 체면을 모두 내던진 채 각자 도생에 아수라장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끔찍한 나프타 대란을 통해 하나의 서늘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낡은 격언이 2026년의 현실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법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동맹국이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만든 국제법을 찢어버렸고, 무력으로 우리를 협박하던 적국은 돈을 벌기 위해 기름을 내어주었으며, 정의를 외쳐야 할 국가들은 해협을 지나는 대가로 불법적인 통행료를 묵인했습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자국의 생존과 이익만을 위해 움직일 뿐, 그 누구도 다른 나라에 멈춰가는 공장과 국민들의 고통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의 협박을 든든한 방패로 바꾸어버리고 살얼음판 같은 제재의 틈바구니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와 공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유, 헬륨, 천연가스 등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원의 수입 경로가 특정 지역의 목줄에 매달려 있는 한, 이러한 국가적 위기는 언제든, 그리고 더 파괴적인 형태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중동 사막의 폭탄 한 발이 대산에 공장을 멈춰 세우고 워싱턴의 서류 한 장이 서울의 기업을 파산시키는 초연결의 시대, 동시에 초위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이권 다툼과 자원 무기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잔혹한 세계에서 지정학적 단층선 한가운데 끼인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해답을 내놓겠지만 아마도 완벽한 정답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던지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일지 모릅니다. 언제나 그랬듯 역사는 스스로를 지킬 힘과 지혜가 없는 약자에게는 단 한 뼘의 자리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